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인구의 5분의 1인 1천만이 넘는 인구가 성형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한국인들은 허세만 가득한 민족이다. 일본보다 가난하면서 길거리에 독일 차들이 넘쳐나지 않는가? 한국인들에게 배려는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데 마치 중국인보다 무서운 모습이다. 이런 주제가 일본에서 한국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주제들입니다. 우익들이 행하는 한국에 대한 비난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한국이 성장하고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깊숙하게 침투하면 침투할수록 이런 사실과 다른 불어난 서적들이 더욱 인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때문에 우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5세 이상 일본 남성들과 그들을 제외한 다른 세대들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버지와 삼촌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여학생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교토에 살고 있는 마미로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연예인들을 찾아보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지 않았던 집안에서 이런 평범한 소녀의 행위들이 금지된 것은 저희 삼촌이 저희 집에 얹혀 산 뒤로부터입니다. 삼촌은 평범한 아빠까지 질 나쁜 아저씨로 물들여놨죠. 맞습니다. 저희 삼촌은 지독한 극우 성향의 노총각 아저씨이고 갈 곳 없는 삼촌을 거두어준 저희 아빠까지 감염시켜 놨습니다. 제가 15살 때 삼촌은 원래 하던 사업을 말아먹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화장품을 중국에 가져다 파는 무역상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새부터 중국의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보다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졌고 삼촌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하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그 순간에도 당연히 매출은 나오고 수익이 어느 정도는 발생되었지만 내가 이 돈 벌자고 사업한 게 아니니까 다른 돈 되는 아이템을 찾겠다며 회사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면서 그 회사 영업권에 대한 일정의 금액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던 삼촌은 이제는 일본도 주식이 오를 때가 되었다며 주식 투자에 인생을 걸었다가 그만 5토막 나버린 돈만 남게 되었죠. 술을 잔뜩 마시고 삶을 마감하겠다며 가족들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다가 결국 저희 아빠가 삼촌을 설득해서 잡아오셨죠. 그리고 저희 집에서 다시 기사회생할 때까지 보살펴주겠노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와 잘 놀아주시고 용돈도 주시던 삼촌이 저희 집에 같이 산다고 하니 저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삼촌이 기운을 차려서 예전처럼 멋지게 정장도 입고 중국을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죠. 하지만 저희 집에 사는 삼촌에게서 그런 멋진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뒤 불만이 가득한 노총각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삼촌에게 힘든 순간은 잠깐뿐이라며 삼촌을 위로해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밥도 안 먹던 삼촌은 정신을 차리며 밥도 먹고 슬슬 정신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촌의 성향을 알게 된 것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핸드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식탁에 앉았고 밥을 먹으며 그 드라마를 계속 봤습니다. 삼촌을 화를 내시더군요. 밥상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먹는다고 화를 내시는 줄 알았는데 왜 한국 드라마처럼 이상한 걸 보냐며 말이죠. 그걸로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한국이 정말 좋은 줄 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조금 황당했죠. 식탁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을 가지고 혼났다면 억울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혼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삼촌한테 대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저녁 식사 자리가 난리가 났죠. 엄마와 아빠는 중재하느라 정신이 없으셨고요. 문제는 그 뒤로 제가 뭘 할 때마다 한국과 관련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왜 한국을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종종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있다며 극우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평범한 일본인 소녀에게 그 말들은 어이가 없는 이야기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제법 그럴싸한 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논리가 탄탄했거든요. 당연히 헛소리라는 것을 알지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그런 이상한 곳이 있구나 겉보기에만 훌륭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구성이 탄탄했습니다. 다정하고 재미있던 삼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쓸쓸한 노총각 아저씨의 홀로 하는 생각이라는 마음을 가진 채 가족들은 그냥 삼촌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아빠가 그 삼촌의 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만 빼면 삼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이 없었죠. 아빠도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걸 보면 가끔씩 일본 드라마처럼 현실적인 내용의 드라마를 보는 게 어떠냐며 슬쩍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후 내가 가치관이 확고해지면 그때 가서 한국 드라마를 보던지 영화를 보던지 신경 쓰지 않겠지만 학생 때는 자중해야 할 때라며 말이죠. 아빠와 티격태격하는 일이 많아졌고 대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그런 이상한 극우 논리는 누가 만들어내는지 원망스러웠죠. 한국에 다녀와 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또 가보고 싶다는 말만 하지 2번은 안 가도 된다고 말하는 친구는 없거든요. 오히려 중국에 가봤다가 중국에는 1번 가봤으니 충분하다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한국은 1번만 가보면 충분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극우 성향의 사람들은 1번도 안 가봐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한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는 걸 정상적인 일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의 여중생 여고생들의 로망이 뭔지 아시나요?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가보는 게 학창시절 로망 탑10 안에 들거든요. 수학여행지 투표가 있었고 압도적으로 한국이 당선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창시절 소중한 로망 하나를 잃게 되나 우려했던 모든 여학생들은 한국에 투표했죠. 남학생들은 교토나 삿포로로 표가 몰렸지만 여학생들의 표만 해도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바램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며 학교에서 안내문과 함께 한국으로 수학여행에 동의한다는 부모님의 도장을 받아오라며 용지를 받아왔죠. 신나는 마음에 엄마에게 용지를 내밀었고 엄마는 잘 되었다며 아빠의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 서랍에 있던 도장을 꺼내오셨습니다. 아빠는 도장은 왜 라며 물으셨고 엄마는 한국으로 수학여행 간다는 동의서에 필요하다며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그러냐며 내 도장이니 내가 예쁘게 잘 찍을 수 있다며 도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정성스레 도장에 인주를 묻히시고는 도장을 찍어 그대로 종이를 접어서 봉투에 밀봉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며칠 뒤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한국에 안 가는 걸로 결정했다던데 이유가 있니? 라며 물어보셨죠. 저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지만 아빠가 도장을 찍으신 그 용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수학여행을 거부하고 학교에 남아 수업에 참여시키겠습니다 라는 칸에 정성스럽게 도장이 찍혀 있었죠. 아빠는 저를 속여 한국에 못 가게 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죠. 집에 온 저는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엄마도 너무하다며 아빠에게 한 소리 했죠. 아빠는 한국은 안 된다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빠의 이런 행동은 삼촌 때문이고 삼촌이 원망스러웠죠. 삼촌 방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 제끼고 소리를 치며 울었습니다. 삼촌 때문에 이게 뭐냐고 세상 억울하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와 삼촌은 많이 당황하셨고 결국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께 전화를 드릴 테니 도장을 가지고 가서 새로운 동의서에 찍으라고 하셨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 1명당 동의서 하나만 발급이 원칙이고 해외로 나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 결정하신 그대로 하셔야 한다며 번복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런 사안에서 도장을 잘못 찍는 실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부모님이 처음 결정하신 그대로 가는 게 맞다며 절대 바꾸어 주려 하지 않았죠. 아빠도 처음에 한국 수학여행 비동일란에 본인 의지로 도장을 찍은 것을 인정하셨고 딸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쳐서 바꾸어 주기로 했다고 실토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이없게도 한국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는 채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수업을 진행한다며 학교에 등교해야 했죠. 저는 학교에 가겠다고 집을 나오긴 했지만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만화방에 갔죠. 그렇게 학교와 집에서는 난리가 났고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만화방에서 책을 보던 저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만화방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제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죠. 저는 그 뒤로 아빠와 삼촌에게 침묵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한국 여행을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엄마와 함께 서울 거리를 걷는데 예전 일이 생각나며 아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1년 넘게 아빠에게 말 한마디 안 했고 전화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걸어온 영상통화에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죠. 중요한 회의 자리 같았지만 양해를 구하며 회의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하셨죠. 저도 그제서야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좋은 곳인데 그냥 보내주면 안 되었냐고 소리치며 말했고 아빠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그제서야 아빠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빠의 기념품을 사서 여행을 잘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죠.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극우 성향을 버리신 지 오래고 다시 평범한 일본의 아버지로 돌아오신 상태입니다. 극우는 이렇게 평범한 가정의 부녀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서점에는 극우 서적 코너가 없지만 여전히 구석의 서점에는 극우 성향의 책들이 넘쳐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들과 담을 쌓을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을 꼭 멀리해 주세요. 가족들은 당신이 그런 책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고 미래의 교사를 꿈꾸는 애니양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잠재되어 있는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곳이지만 이탈리아의 유아교육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이것저것 복수 전공을 해서 취업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우수한 과외 지원을 해주는 전공 장려금이 있는데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우리 과가 장려금을 받았는데 2년 동안 점점 삭감되더니 이제는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학과의 과대표로서 교내에서 우리 과와 관련된 총괄 운영과 학생으로 함께 뛰고 있습니다. 1년 전 전공 과목 교수님께서 이탈리아 공영방송에서 교육방송 다큐멘터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국의 공교육을 촬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곳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교육기관 방문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과에서 응시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일부 비용은 방송국에서 지불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기본적인 비용만 내면 되는 것이라서 저는 과외 친구 후배들과 함께 장장 10장이 넘는 참여 제안서를 만들었고 한 달 뒤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에서의 촬영이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로도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 곧바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공영방송사의 벤치마킹 합격을 전달하며 한국으로 배우러 가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학생들은 한국이 한류 문화로 발달은 했지만 아직 발전이 덜 된 아시아라는 한계가 있다고 들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 같은 조그마한 나라에 한 달 정도 실습을 나간다고 해서 이탈리아에서 후한 경력으로 쳐줄 것 같지 않다는 황당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의 의혹과 다르게 졸업을 코앞에 둔 제 친구들은
다른 복수 전공을 한 것으로 취업을 할 예정이라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막 들어온 1학년 후배들은 공부는 뒷전이고 한류라는 것에 눈이 멀어 꼭 놀러 가는 것 마냥 얘기하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어린 후배들 몇몇과 관내에서 친했던 친구 몇 명, 그리고 다른 학부의 지원자를 받아 팀을 꾸려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지만, 그저 해외여행이라는 생각으로 무덤덤하게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학생들과 함께 도착한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이탈리아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한국 공항은 어디를 둘러봐도 쾌적했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의 공항은 다소 낡았고 조금 위험해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항은 천장이 매우 높고 채광이 전체적으로 잘 들었으며 중간중간 조명으로 편안하게 실내 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또 한국 공항은 돈이 많아 보였답니다. 인공지능으로 안내를 하는 로봇부터 출국 절차도 키오스크로 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공항을 떠나 공항버스를 탔을 때였는데요. 한국에서는 리무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보통 이탈리아의 버스는 대부분이 엄청나게 낡아 있어서 흔들림이 심해서 오래 탄 경우 멀미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공항버스는 1인 우등 좌석처럼 크기도 정말 크고 다리 각도도 조절할 수 있었으며 음료수, 받침대, TV 등 전용 버스를 타는 느낌이었답니다. 이러한 한국의 수준 높은 교통수단은 저와 동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의 한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한식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쉬었습니다. 방송국 다큐멘터리 촬영의 일환이었다 보니 우리의 자유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다큐멘터리 총괄 책임자인 리디아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일정을 바로 개시했어요. 미리 섭외한 한국인 방송사 직원분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녁 미팅을 시작하고 내일부터 서울의 한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호텔 조식을 마친 우리는 한국인 측 담당자 김태영 씨를 만났고 첫 번째 장소인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동네는 이탈리아와 다르게 굉장히 밝고 차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반면에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소리는 힘차더군요. 방송국이 어린이집 원장님과 직원분 몇몇을 촬영하는 동안 저는 교실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뒤에 앉아서 한국인 보육교사가 하는 수업과 놀이를 계속 지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실 천장과 벽에는 CCTV와 큰 거울이 붙어 있었는데, 그건 아이들이 놀다가 장난감을 삼키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어린아이들의 손에 맞는 큰 장난감들이 막 교실에 도착했는데요. 저는 평소에 이 장난감이 교실에 있는 건 아니고 어디서 빌려오는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한국인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저녁에 소독하고 아침에 다시 가져온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장난감을 보기도 드문 데다 이 장난감을 매일 소독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한국의 어린이집은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7살 형님 반으로 옮겨서 교육 현장을 지켜보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교육받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보육이 위주인 곳인데 글을 가르치고 있다니 결과적으로 교사의 월급이 더 올라가야 하고, 그럼 어린이집 운영이 더 어려울 텐데 한국은 그게 가능한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아이들의 급식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영양사가 짠 균형 있는 식단을 깨끗하게 소독된 식판에 정량을 배분했고 요거트를 포함해서 과일, 닭고기 등 세계 10대 슈퍼푸드라 불리는 음식들이 골고루 있었던 거죠. 점심 급식 메뉴를 보면서 아래쪽에 저녁 메뉴도 붙어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 아이들이 저녁도 먹고 가냐고 한국인 교사에게 물었더니
한국인 교사는 이 모든 것이 나라에서 보육비가 지원되어서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부모님들도 부득이하게 일이 늦게 끝나더라도 안심하고 일을 하실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난감도 먹는 것도 한글 교육도 저녁 식사도 모든 것이 공짜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라에서 그걸 전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한국은 진짜 부자 나라 아닌가요? 이탈리아는 보육 예산이 적다 보니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이쯤에서 제가 이탈리아 교육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탈리아는 어린이집을 구아르테리아라고 부릅니다. 3살부터 어린이집 입학이 가능한데 공립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이거나 대가족 자녀의 경우 점수를 더 받아야만 구아르테리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사립은 1살부터 입학이 가능하지만 아이 한 명당 거의 700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이탈리아 엄마들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면 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보육비가 100만 원이나 되다 보니 자신의 월급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또 이탈리아에는 유치원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고 학교에 유치부로 있답니다. 4살부터 7살까지 학교에 유치부를 다니는데 이것 또한 어려움이 있어요. 공립학교를 다니면 그에 속하는 유치부도 무상교육이에요. 100유로 정도의 급식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에 사립학교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반사립학교라는 중간에 학교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곳은 카톨릭 재단 같은 곳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종교 수업이 있고 이것이 불만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영유아 교육 시스템에 있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한국에 오고 나서 더 절실히 알게 되네요. 한국인 교사는 저의 이탈리아 시스템을 듣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다니는 부모의 아이들은 안전하게 지내고 교육받을 권리가 없지 않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대화 도중 알게 된 한국 어린이의 무상급식도 한국에서도 처음엔 호불호가 갈렸지만 아이들을 위해 결정된 것이라 수긍하고 진행되었다고 해요. 제 생각이지만 한국 국민의 의식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무상급식을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치도 경제도 뒤숭숭한 이탈리아에서 무상으로 뭔가를 제공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서로 이것저것 무상으로 해달라고 난리가 날 거랍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급식은 매우 비쌉니다. 제가 수업 때 OECD 국가 중 급식비가 제일 높은 나라라고 들었어요. 그나마 매우 위생적이기 때문에 비싼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인 교사가 말하는 한국 급식은 이탈리아 이상으로 위생적이었어요. 급식 음식을 만들 때 학부모 참가는 물론 영양사와 업체 직원들이 상근해야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업체의 해썹 인증을 받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는 원산지 추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찬으로 나오는 소고기가 어디서 길러졌고 얼마나 키웠고 언제 도축되었는지 추적이 가능한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탈리아보다 더 위생적이고 확실한데 이것이 모두 무료라니. 그래서 한국인들이 유럽 사람들 이상으로 체격이 발달한 나라는 잠시 다른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각종 비품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있는 일회용 가글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어요. 이탈리아에서 가글은 고급 호텔에서 갖춘 서비스거든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위생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화장실용 물티슈, 심지어는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쓴 듯한 거품 비누까지 화장실 한쪽에서 제공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마치 무대 뒤 메이크업 샵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감탄을 맞이하는 동안 방송국 촬영팀인 리디아와 태영 씨는 원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리디아 팀장님은 저에게 많은 정보를 얻었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제가 보고 들은 믿지 못할 얘기들을 전해드렸죠. 그녀 또한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해줬는데요. 어린이집은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평가 인증을 받아 문제가 있는 곳은 시정 조치를 하고 잘 운영한 곳은 인증기관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나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행정조차도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야 하는 건데 지원금 주고 알아서 해라 하는 이탈리아와 달리 제대로 쓰고 있는 짓까지 하다니. 정말 한국은 부자 진짜 부자 나라예요. 이탈리아의 상황을 들은 태영 씨는 오히려 이탈리아의 열악한 인프라에 정말 놀라면서 이탈리아라고 하면 유럽에서 선진국에 속하고 고소득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보육 시스템, 무상급식, 안정된 공교육 등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서 3주간의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친 리디아와 우리 학생팀은 매우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한국의 좋은 인프라를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1학년 후배인 나이는 한국에 심취되어 한국으로의 이민도 고민할 정도였다니까요. 이탈리아도 한국의 좋은 보육 시스템의 장점을 따라해서 아이 키우는데 부담이 적고 부모들도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유아 교육 분야가 더 인기가 좋아지길 바라봅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제리는 한국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작고 좁은 나라이기에 자신의 꿈을 펼치기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친구들까지 한국을 왜 가냐고 말리고 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왕 떨어진 거 한국에 도전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요. 그러자 제리는 화를 내면서 그럴 일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이 싫은 걸까요? 과연 제리는 한국에 가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24살 대학을 갓 졸업한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사무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승무원이 되는 것은 단순한 직업 전망이 아니라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훈련 첫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깔끔한 유니폼 훈련실에 줄지어 앉은 좌석 동료 훈련생들의 얼굴은 간절하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안전 절차, 비상 대응, 기내 서비스의 수많은 세부 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꿈만 꾸던 곳을 방문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제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승무원의 삶은 종종 화려하게 묘사되지만 힘든 일과 이상한 근무 시간, 그리고 외롭기도 했죠. 하지만 새로운 목적지로 이륙할 때의 설렘은 결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친절한 눈빛과 웃음을 가진 지금의 남편 톰을 만났죠.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어느새 저는 날개를 웨딩 드레스와 바꾸고 있었어요. 기쁨과 도전이 뒤따르는 가족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톰은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엄마가 된다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람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지만 조용한 순간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곤 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그리움은 더 강해졌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해보면 어떨까? 물론 나이가 들었지만 비행에 대한 열정은 하루도 식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희망찬 마음으로 이력서에 제 과거 경력을 자랑스럽게 적어 항공사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호주항공이 제 첫 번째 행선지였지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항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늙었나? 항공업계는 경력 단절 엄마를 위한 자리가 없는 걸까? 한때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꿈이 이제는 불가능해 보였고 자신감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친구가 아시아나 항공을 언급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확장 중인데 경력 승무원을 찾고 있대요. 갑자기 한국이라니 그런 좁은 땅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왜 그런 나라를 추천해 주는 거야? 저는 걱정 반 체념 반의 마음으로
지원서를 보냈어요. 놀랍게도 면접에 합격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하게 되었지만요.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흥분했고 어떤 친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애써 웃으면 안 될 거 없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할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되었어요. 조사하고 짐을 싸고 당황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톰은 제가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항상 저를 믿어주며 웃는 얼굴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가족들이 배웅하러 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매일 연락하기로 약속을 했죠. 저는 옷가지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으로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펼쳐진 불빛,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바다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달콤한 냄새가 섞인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제 상상과는 반대였어요. 그 거대한 규모와 활기찬 분위기는 마치 미래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세련되고 효율적이며 깨끗했어요. 직원들은 고개와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모든 몸짓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느껴졌습니다.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마치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시아나는 탁월함을 기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기준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고 학습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업무에 대한 요구가 낯설지 않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절차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성과 함께 세심했고 안전훈련, 비상, 프로토콜, 서비스, 에티켓 등 모든 것이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저는 동료 연수생인 수진에게 마음이 끌렸는데 그 성격은 우리 모두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기 쉬운 단계로 세분화해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죠. 한국에서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를 서빙하고 승객에게 미소를 짓는 것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존중과 겸손, 헌신에 자부심을 갖는 문화를 구현하는 일이었죠. 제 동료들은 이 문화의 홍보대사였고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유난히 고된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녁, 수진 씨와 저는 작은 식당에 앉아 서울의 밤문화를 이끄는 한국의 대표 술인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하늘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무한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주에 있던 한국에 있던 비행에 대한 꿈은 보편적인 것이었죠. 저는 벌써 다음 이륙, 다음 승객 그룹 비행기가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나는 마법의 순간을 함께할 다음 기회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신비롭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도시인 인천에서의 첫 며칠은 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었고 정말 대단한 시작이었어요. 거대한 공항이 있는 인천은 한국과 더 넓은 세계로 통하는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공항 자체는 경이로웠고 한국의 야망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최첨단 시설이나 매끄러운 효율성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어요.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들어서자 인천은 마치 보물지도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식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현지 식당에 갔었죠. 식탁에는 반찬이라고 부르는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는데 각각 다른 색깔 질감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치를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먹어봤는데
불같이 발효된 배추가 충격적이면서도 기분 좋은 방식으로 제 입맛을 자극했습니다. 비빔밥은 야채와 고기, 매콤한 양념을 섞은 푸짐한 밥 한 그릇에 숟가락으로 비벼 먹으면 재료들이 입안에서 어우러져 조화를 이뤘어요. 인천은 제가 회사 밖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기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의 안식처이자 한국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제2의 고향이 되어가는 이 나라에서 경험한 새로운 추억들로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면서 인천에 정착했고 나날이 인천의 경이로움이 저에게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수백 년 된 사찰이 하늘 높이 치솟은 고층 빌딩 사이에 고즈넉하게 서 있고 네온사인이 켜진 거리에서 조용한 골목이 이어지는 매일 새로운 모험이 찾아오는 대조적인 곳이었죠. 그리고 수진이는 진정한 아시아나 승무원이 되려면 한국을 경험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한국의 자랑거리라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저는 전 세계의 지하철 시스템을 꽤 많이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네트워크,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노선 등 그 어떤 것도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과 편리함에 비할 바는 아니었어요.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역은 깨끗하고 조명이 밝았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된 유용한 표지판으로 가득했습니다. 열차도 정식 운행되고 거의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도착하고 출발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전체 시스템이 사용자 친화적이었다는 점이에요. 호주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특히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래된 세계의 매력이 종종 혼란스러운 측면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하철 처음 타본 일이 어제 일처럼 기억납니다. 도심의 유명한 문화 중심지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가려고 했어요. 서울 지하철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매우 쉬웠어요. 직관적인 매표기를 사용하고 명확한 표지판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올바른 열차를 타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성취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철이 도시를 미끄러지듯 통과하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의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중교통의 기술을 마스터한 도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지하철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에는 온열 좌석을,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을 갖춘 객차 등 사소한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예측하고 이를 실현하는 서울시의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매료시킨 것은 비용 문제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하철을 타려면 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물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엄청나게 저렴했어요. $2도 안 되는 돈으로 서울 시내를 이동할 수 있었는데 편리함과 효율성에 비하면 작은 대가였죠. 지하철을 이용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내린 저는 나선형의 독특한 형태와 미래적인 외관의 DDP가 눈앞에 펼쳐지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제 하디드의 유려한 설계가 돋보이는 DDP를 둘러보며 건물의 유기적인 곡선이 어떻게 도시의 정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관찰했어요. 건물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며 독특한 형태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빛의 변화에 매료되었어요. DDP 안으로 들어간 전후는 다양한 전시회와 상점들을 구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전통 공예와 현대 디자인이 결합된 아이템들이 독특하고 예뻤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 문양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액세서리와 의류에 감탄하며 몇 가지를 기념품으로 구입했어요. 저는 DDP의 야외 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북적였고 그 중에는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 사진, 작가, 관광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보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DDP의 외벽에는 환상적인 빛의 쇼가 시작됐습니다. 슈랑스는 이비의 축제가 건물의 구조를 강조하고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관객들을 매혹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광장시장에 가서 빈대떡과 육회를 먹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답니다. 몇 달 동안 전 느꼈답니다. 처음 아시아나에 입사했을 때 저는 흠잡을 데 없는 서비스, 세심한 배려, 엄격한 전문성 기준 등 한국 항공사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명성이 지상직 승무원부터 기내 승무원, 그리고 동료 승무원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의 결과라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또한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애정, 연민, 공감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한국어 개념인정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승객을 대할 때나 고향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을 때 동료들이 저에게 건네준 것은 바로 정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승객에게 서비스뿐만이 아닌 따뜻함과 유대감을 전하고자 했던 것도 정이었어요. 이러한 환대의 교훈은 기내를 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수많은 친절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가게를 안내해준 상점 주인, 분비는 식당에서 저와 자리를 함께한 낯선 사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호주에서의 삶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져준 이웃들, 모든 상호작용은 한국인의 따뜻한 정이 담긴 모습들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데 점점 더 능숙해지면서 한국식 컨대의 뉘앙스를 흡수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존경과 환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인사하는 법, 의무가 아닌 선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섬세하게 도움을 제공하는 법,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미소와 몸짓으로 소통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교육은 최고만이 합격할 수 있는 엘리트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았어요.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훈련, 국제 승무원으로서 저는 전 세계 고객의 관습과 전통에 민감해야 했습니다. 여러 언어로 인사하는 법, 문화적 뉘앙스를 파악하는 법, 다양한 승객의 요구를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를 더 많이 익히기 시작했고, 한국어로 농담도 하고 호주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하늘을 공유했고 그것만으로도 우정을 쌓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일원이에요. 그 말의 진심이 뼛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한국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서울의 고궁을 돌아다니며 고풍스러운 위엄과 현대적인 경치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서울의 궁궐을 둘러보았습니다. 산봉우리가 하늘에 닿을 듯이 뻗어 있어 마치 두루마리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 산에 오르기도 했죠. 제가 한국을 포용하자 한국도 저를 포용해 주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풍성한 음식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한가위 추석을 축하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을 때의 설렘, 설탕처럼 도시에 흩날리는 눈송이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 직업은 바다와 대륙을 가로지르는 세계와 세계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제는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 공항의 떠들썩함, 길거리, 음식 냄새 등 모든 것이 호주 고향의 거리만큼이나 제게 친숙했습니다. 첫 면접의 불확실함부터 인천공항을 통과하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까지 제 여정을 되돌아보니 성장과 변화, 그리고 한때는 꿈만 꾸던 모험으로 이어졌던 길이 보입니다. 제 이야기는 꿈을 접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늘을 향해 도전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커리어에 도전했고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경유지와 이륙, 그리고 한국과 그 너머를 포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하늘과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준 아시아나 항공을 위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과 아시아나 항공이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 성형수술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죄송하지만 성형수술이 불가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린다고요. 당장 견적 내줘요. 그렇다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요. 영국의 유명 유튜버 올리런던은 몇 년 전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2013년부터 BTS 지민을 닮고자 눈과 얼굴, 눈썹, 관자놀이, 리프팅 수술을 비롯해 18번의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은 외모 지상주의냐 하는 비판도 있지만 외모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한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영국의 한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보는 메이 씨가 한국에 방문해서 성형수술로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화장품 회사 마케팅부 팀장으로 일하는 레이입니다. 화장품 업계 쪽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꼭 모델이 아니더라도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터나 영상을 담당하는 PD들도 어느 정도 외모가 받쳐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화장품은 피부를 좋게 하는 기초 단계의 화장품이 아니라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색조 화장품을 연구하고 마케팅합니다. 눈이 뚜렷해지는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입술을 강조하는 립스틱, 얼굴, 전체 음향을 담당하는 섀도우 등 제품 라인을 출시합니다. 이곳의 색조 라인을 담당하는 마케터는 저를 포함하여 4명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각 팀에서 구성하고 출시하는 색조 화장품 라인을 개발해서 회사 내부에서 경합하고 최종 결정된 제품이 시중에 광고되고 판매되는 구조입니다. 상품 평가 때 얼마나 더 얼굴이 예쁘게 표현되는지를 평가받으려면 테스트할 모델도 인물이 좋아야 합니다. 정식 테스트가 아니다 보니 테스트 모델은 거의 팀원들이 합니다. 너무 얼굴이 크거나 못생긴 사람은 색조 화장으로 예뻐질 수 있지만 원래 예쁜 사람이 색조 화장을 하면 훨씬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케터들도 미모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명의 마케터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선의의 경쟁을 이어왔어요. 하지만 그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어느 날 제 경쟁자 아내가 여름 휴가로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의 일입니다. 안나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아이 셋 엄마였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 얼굴이 생기가 없고 보통의 백인들이 그렇듯이 피부에 탄력도 없었죠. 안나는 화장을 열심히 하고 다녔지만 처진 피부와 흐릿한 눈매, 푹 꺼진 이마, 얇은 입술 등은 그녀를 더욱 맥없이 보이게 했습니다. 사실 안내는 실력이 정말 좋지만 제가 안내를 이길 땐 저를 포함한 우리 팀원의 화장발이 더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을 다녀와서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이 철철 넘쳤습니다. 얼굴에 생기도 돌았고요. 저는 안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궁금했어요. 여행이 힐링이라지만 한국처럼 먼 곳을 다녀오면 보통은 시차 적응이나 문화, 적응 때문에 피로에 쩔어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안나는 너무 생기 있었죠. 안나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색조 화장품 제품 출시를 위한 회사 경합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품은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특히 마스카라 제품은 영국에서도 유명한 화장품 회사 로레알을 모티브로 해서 그곳 제품과 유사한 정도의 컬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속눈썹 숱이 많고 길면 눈이 10배는 예뻐집니다. 사람의 첫인상도 얼굴 윤곽과 눈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저는 눈을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 마스카라는 제 야심작이었습니다. 회사 경합날 저는 제 마스카라 모델 그러니까 정식 모델은 아니고 테스트 모델이라 우리 팀 직원인데 그녀에게 마스카라 전후의 모습을 심사단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녀에게 생긴 놀라운 효과를 보고 모두 흐뭇해 하더군요. 안나도 저에게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저는 우쭐해졌습니다. 승리는 내 것이라 속으로 외쳤죠. 안나팀은 곧 다가올 겨울에도
보습과 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리클로우를 소개했습니다. 아니 겨울에는 마스크 목도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립 제품을 연구하지 않거든요. 저는 안나가 감을 잃었나 싶었죠. 하지만 똑똑한 안나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눈을 돋보이게 하는 마스크를 써도 목도리를 써서 입술을 가려도 이 영양제 리클로우를 꼭 쓸 수밖에 없는 제품으로 소개했어요. 안나는 심사단 앞에서 우리 팀에서 개발한 마스카라를 바르고 나서 예뻐졌죠 라고 웃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팀에서 개발한 은은한 영양 가득 리클로우를 발랐습니다. 화장이 눈과 입술이 둘 다 강조되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라고 해서 눈을 강조하면 입술을 좀 죽이고 입술을 강조하려면 눈을 심플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요. 안나는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마스카라로 눈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팀의 은은한 미글로우로 마무리하면서 눈을 돋보이면서 영양까지 완벽한 화장법이라며 소개했습니다. 심사단들은 신선한 충격에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 화장품도 빛나고 아내의 입술도 빛났거든요. 저는 그녀의 얇고 마른 듯한 입술이 저리 글로우로 완전 20대처럼 통통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으로 바꿨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 경합은 회사 최초로 공동 우승이었습니다. 나이 마스카라와 그녀의 립글로우가 세트로 출시하게 되었죠. 우승이긴 한데 뭔가 반쪽짜리 우승이라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반면 안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심사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죠. 아이셋 엄마로 축축 처져 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에게 같이 축하 파티나 하자고 제안했어요. 안나는 너무 좋다며 약간 오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도 좀 꼴보기 싫었어요. 여튼 우리 팀과 안나 팀은 저녁에 레스토랑에 가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식사 내내 오가는 축하의 소리 사이로 제게 뭔가 싹 하고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안나네 팀 막내 직원이 안나 보고 팀장님 정말 예뻐진 다음에 더 자신감 붙으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안나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래 맞아 나도 살면서 이렇게 예뻤던 적이 없었어. 한국 한 번 더 다녀올까 봐라고 하는 거 있죠. 알고 보니 안나는 한국으로 여행 간 것이 아니고 한국으로 성형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안나의 짝짝이 눈매가 고쳐졌고 한국 간 김에 이런저런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나 한국에 오는 동안 부기가 가라앉으면서 지금까지 서서히 제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저는 왠지 모를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사실 한국 다녀온 다음부터 안나가 저보다 더 예쁜 느낌이 들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성형수술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야 배우가 아니다 보니 외모를 지나치게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거든요. 게다가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들 화려한 외모를 가진 직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외모를 보는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안나는 식사하는 동안 대놓고 성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술받고 나서 그동안의 콤플렉스가 해결됐다며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지고 활동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다면서요. 당장 제가 곁에서 보기에도 외모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더해지는 느낌이라 점차 나도 성형수술을 받아볼까 고민하게 되었죠. 안나는 한국의 시술은 모두 똑같이 찍어내는 획일화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각자의 얼굴에 맞게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단점을 가리는 방식이라 과장되지도 않고 원래의 얼굴도 잘 살린다는 거죠. 저는 바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죠. 물론 모든 것을 회사에 알리고 안나의 조언을 받아 성형외과에 미리 예약을 한 거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약한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저는 눈, 코, 입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저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눈의 대칭도 좋고 얼굴 전체의 비율도 괜찮은데 굳이 얼굴을 고쳐야 하냐고 되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좀 더 예뻐지고 싶다고 했어요. 양악수술같이 턱을 깎는 무서운 수술이 아니더라도 쌍꺼풀도 더 진하고 예쁘게 입술도 더 도톰하게 하고 싶다고 했죠. 코는 더 오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콤플렉스가 있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하면 충분히 돋보일 수 있는데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자연스러운 얼굴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더 또렷하게 만드는 것들은 필러나 보톡스만으로도 충분하니 그 시술만 편안하게 받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얼굴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말대로 본인의 장점을 살린다는 한국의 성형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가 딱 하나 예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하나 못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적당한 시술과 피부 관리만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외과 수술이 아니어도 외과 수술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시술을 진행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다시 상담을 하고 몇 가지 진단을 진행했어요. 그건 시술 중에 안전을 위해 필러나 보톡스 관련 알레르기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또 그냥 주름이 생기는 부위에 약물을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얼굴 형태에 맞는 라인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얼굴에 줄을 좀 긋긴 하셔서 뭔가 웃기긴 했어요. 저의 경우 턱이 약간 발달해 있는 얼굴형이라 어금니 부위의 근육에 보톡스를 주입해 근육을 수축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얼굴 형이보다 갸름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생기는 코 옆 팔자주름 쪽에 보톡스를 넣기로 했고 코 등 부위에는 필러를 주입해 콧방울의 면적을 줄이고 콧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술을 진행했어요. 시술이라 하기에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과정이 끝났는데 얼굴 몇 군데의 주사를 몇 방 맞은 정도였죠. 시술이 끝나고 나서는 사후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줬는데 과한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 등을 방문하지 말라는 정도였어요. 약 30분 만에 진단에서 시술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은 얼떨떨할 정도였죠. 일주일 후 의사 선생님은 다시 와보라고 하셨어요. 병원을 나서니 로비에는 많은 여성 손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간편한 시술이니 직장인도 퇴근 후 올 수 있겠구나 싶었죠. 아무리 시술이라도 몸이 힘들까봐 저는 바로 귀가해서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뭔가 뻐근함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극이었어요. 시술받은 즉시에는 별 효과를 못 느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확연히 주름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저는 이마가 약간 볼록해지는 필러 시술과 눈 밑 애교살 시술을 받았습니다. 넓적 평평한 이마여서 앞머리로 가리고 다녔는데 약간 볼록해지기만 해도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까지 생겼어요. 거기나 눈 밑 애교살은 웃을 때마다 눈웃음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시술에다 피부 관리 효과까지 더해져서 저는 전체적으로 밝고 어려 보이는 얼굴로 재탄생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선 이미 자신감이 가득 찬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을 땐 많은 직원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 놀라는 모습을 즐기기도 했고요. 안나도 제 모습을 보고 원래 예뻤는데 더 예뻐졌다며 다음 우승은 너다 내가 졌다 하며 겸손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몇 달 전 안나에게 괜한 심통을 내고 그녀를 부러워하고 시샘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시술을 받고 온 후 저는 더 자신감이 새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의 실적도 더 좋아졌죠. 제일 좋은 건 외출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종종 저를 보는 시선을 느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제 얼굴을 잘 살려준 한국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